네, 오늘도 저희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선재규 기자 모셔보고 저희 국제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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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 참 저희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가가 높아지는 거고. 근데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그 공급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공급 부분에서 또 올해 기상 이변 쪽이 있죠. 아무래도 올해 굉장히 덥고 가물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 세계 교역 시스템에 또 부담을 크게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나쁘고 무슨 전쟁이 있고 하는 거는 사실 인간이 벌이는 건데, 네. 문제는 지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자연재해,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북반구,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북반구의 그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나타나서, 이게 지금 공급망 교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하고 겹쳐서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1961년 이후에 지금 그 폭염이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고, 유럽도 지금 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특히 심각하죠. 500년 사이 최악의 가뭄이라고, 강바닥이 다 드러나고 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그 UCLA 연구 결과를 보면은 20년 전에 가뭄이 시작됐고, 이게 지금 1200년 사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네. 미국 서부 같은 경우에. 오, 네. 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기상학자들 얘기는 특히 올해 가뭄이 이렇게 심각한 게 라니냐, 다 더 크다. 아시죠? 그 태평양 동쪽에 있는 그 차가운 그 바닷물이 제트 기류를 이제 북쪽으로 밀어 올리고, 이것 때문에 유럽, 아시아, 그 미국 쪽에 그 비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게 대개 통상적으로 길어야 한 1년 이어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년째 지금 이어지고,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갈 거라는 그런 게 이제 기상학자들의 관측입니다. 네. 이러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뭐 그 토지 황폐화라든가 가뭄 같은 게 심각할 수밖에 없고요. 한예로 미국 같은 경우는 목화 수확이 한 40% 이상 줄어들었고, 유럽의 그 오리브 작황도 한 3분의 1까지 줄어들 거다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와, 3분의 1에서 그 3분의 1 줄어들고 40% 감소한다. 이거 굉장히 전 세계 식량 생산에 큰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여기다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강들을 통해서 네. 그 화물을 많이 운송을 하는데, 지금 라인 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포강 같은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곳을 이제 흐르는데, 수위가 지금 역대 최저가 돼서 화물선에 그 실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가 가스 공급 줄여서 지금 뭐 난리들이 나 있는 상태인데, 수위가 줄어드니까 수력 발전 그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이제 원전 의존이 큰데, 강의 그 수온이 올라가서 원전 그 냉각수로 쓰기에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가동을 좀 줄인다, 이런 것까지 겹쳐 있고요. 그리고 독일도 참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들어야 되는데요. 러시아 그 천연가스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석탄을 이제 더 많이 쓰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강바닥이 낮아지니까 석탄을 싣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육지책으로 철도 수송을 이제 적극 장려를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그저께 전한 걸 보면요, 독일이 지금 철도 수송 지침을 승객보다 석탄의 우선권을 줘라, 이렇게까지 내부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좀 뭔가 악순환이 된 것 같아요. 기상 이변이 생기면 뭐 탄소 감축이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그런 거를 좀 막아보자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탄소 감축이니 이런 거는 뒷전이고, 급하죠. 예, 네. 급하니까 당장 당장 불 끄다 보니까 그런 거는 또 나쁘게 되고, 그 기상은 점점 나빠지고, 뭔가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끊어지지 그렇습니다.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디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기상 이변이 여행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특히 남유럽 국가들 네. 그 신용등급이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뭐 이 얘기는 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무디스 관계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7, 8월 같은 경우에 유럽이 이렇게 기상 이변이 이제 지금은 이변이지만
이게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뉴노멀 일상화가 될 수밖에 네. 없을 거다. 그렇게 되면은 뭐 사람들 사는 것도 그렇고 기업 비즈니스 그렇고 여기 맞출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타격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충격으로 계속 가해질 거라는 그런 참 어두운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좀 상당 기간 계속 지속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 인도 관련돼서 인도에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그 밀 수입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가 지금 밀 재배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인도는 그동안에 보면은 인도 뭐 밀 얘기가 그렇게 국제 저 원자재 시장에서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른바 자급자족 원칙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지만 수출도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다음에 수입도 별로 안 수입도 안 하고 하고,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자급자족 체계를 이제 그동안에는 이루어져 이제 그런 대로 굴러왔는데 문제는 이제 14억 한 660만 명 정도 이제 중국 다음으로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데 최근에 이런 기상이병 때문에 이제 인도도 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이터 블룸버그가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면요. 한 지난 3월이었던가요? 그 모디 총리가 우리는 밀 수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전 세계 그 식량난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식량난을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고 이제 모디 총리가 아주 호기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젠 조금 입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밀을 좀 수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 카드를 만지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환으로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지금 밀 수입 관세가 40%인데 그거를 많이 내리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없애는 거를 지금 검토한다는 겁니다. 물론 보도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그럼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여기도 이제 자급자족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도 좀 많이 모자랍니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그 식량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심하나요? 지금 올해 작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그 전망되기로는 1억 한 1,100만 톤 정도 밀이요.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이제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 제분업계에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적을 거다. 한 9,800만 네. 톤 정도니까 여기 굉장히 많이 작황이 안 줄어들 것 좋군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수입도 하기는 했어도 그 수요의 한 0.02%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인도도 지금 그야말로 네코가 석자가 된 겁니다. 특히 지금 노무라 쪽 분석을 보면요. 인도는 지금 중앙은행 인플레 목표치가 6%인데 6%. 이른바 밀 인플레 이게 지금 뭐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달 들어서 기록적인 밀 가격 그 상승분이 한 12% 이상이 돼서 이제 여기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른바 겨울밀 이게 이제 10월에 11월 사이에 파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3, 4월에 수확하는 이제 겨울밀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짐작하시겠지만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같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도가 지난 5월 중순 같은 경우도 그 자기들이 워낙 급하니까 밀 수출 일부 좀 했거든요. 그거를 금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금 뭐 풀어라 말아라 얘기가 뭐 있는데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밀이나 이 식량은 그 배급제 형태로 하는 네,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인도 쪽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인도 그 정부의 그 식품 배급국인 여기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전부 밀이라든가 뭐 이런 그 쌀 같은 거를 이제 배급을 하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이쪽 얘기는 그렇지 않 수익 계획이 없다. 국내 수요 충당하기에 충분한 재고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수입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그 인도 밀 국내 가격이 지난 5월 중순 이후에만도 한 15%가 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 엄청나네요. 또 배급제로 한다고 보니까 그 가격도 진짜 다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건지도 그렇죠. 사실은 네. 불확실하고. 그렇죠. 인도 당국이 지금 집계한 걸 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밀 재고가 한 2,660만 톤 정도인데 2009년 8월 이후에 가장 적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도 당국에서 이렇게 사실상 좀 시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구가 10몇 억씩 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식량 문제라는 게
굉장히 또 큰 짐으로 다가올 그러니까 수밖에 인도가 없죠. 지금 네. 밀 수입을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건 그야말로 뭐 어떤 표현 따라서 시한폭탄인 셈이죠. 가뜩이나 지금 뭐 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수출이 재개됐지만 아직까지 크게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인도가 정말로 밀 수입 카드를 뚜껑을 열게 됐는지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에 뭐 기후 변화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던 이제 학자들이 이제 미래에 식량 전쟁이 온다 이런 얘기들 하신 분들 그리고 그런 책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밀 수입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런 내용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 농사가 선진화돼 가지고 무슨 뭐 곡물이 남는다 그런 네. 얘기 했던 게 뭐 얼마 전 글쎄 아닌 말입니다. 것 같은데요. 예, 네. 이게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사이클이 바뀌니까 또 반대쪽으로 확 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밀도 밀인데 이제 저희가 주요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이제 주요 곡물들 하면 밀이랑 뭐 옥수수, 대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밀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옥수수랑 대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확 뛰었다가 요즘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옥수수 대두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작황이라든지 뭐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미국이 세계에서 옥수수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요. 대두 같은 경우도 두 번째로 많이 재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요. 지금 이번 주에 미국이 이른바 그 판벨트 중서부 곡창지대 여기에 그 작황지 조사라는 걸 이제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기상 이변 때문에 이제 미국도 지금 폭염이라든가 뭐 가뭄이 심각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작황에 어떤 충격을 줬는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아시다시피 유럽도 지금 폭염 때문에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지금 가뭄 때문에 파종이 많이 늦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번 그 북미 그 옥수수하고 그 이 대두 작황 조사에 지금 전 세계 그 곡물 시장이 아주 주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 그 세계 곡물 수급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농무부가 앞서서 이제 내놓은 걸 보면요. 올 시즌 옥수수 생산이 한 36만 4천 한 700여 톤이고 대두도 한 12만 3천 톤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옥수수는 전년보다 좀 조금 줄어들었고 대두는 역대 최대치로 그나마 좀 나을 거다. 그런데 그래도 과연 이런 식의 전망치가 맞겠느냐. 그리고 지금 뭐 그 에그리소스라는 그 농업 전문 분석 회사 애널리스트 얘기는요. 정부가 그렇게 전망을 하지만 기대치에 못 미칠 것 같고 자기들도 수확량을 전망하는 게 솔직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연말까지 좀 보려면요. 그리고 이제 올 봄에 미국도 비가 많이 온 지역이 있어서 특히 중서부, 미국 중서부에 그 파종이 지연됐기 때문에 다음번 시즌 수확도 크게 기대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늦게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면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게 이제 서리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만큼 작황에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두나 뭐 이런 게 만약에 작황이 좋아서 최대치로 나온다 그러면 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또 미국이 약간 나서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기대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백기사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전문가들 관측을 보면은 그렇게 미국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상 때문에 전 세계 그 농사가 잘 안 되는 거네요. 뭐 커피도 잘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무슨 뭐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커피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근데 커피 중요합니다. 커피.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럼요. 커피가 지금 뭐 커피 거래량이 엄청나죠. 뭐 서기보다 더 많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커피 하면은 브라질이죠. 특히 아라비카. 아라비카가 있고 로부스타가 있는데 이제 아라비카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이제 이럴 때 원두 커피 같은 쪽에 이제 더 고급 품종이죠. 이 브라질이 전 세계 공급의 한 30%를 차지를 하는데 지금 뭐 브라질도 지금 뭐 작황이 여의치가 않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입니다. 이미 커피 그 선물 가격은 몇 년 사이 최고 상태로 올랐는데 그렇죠. 지금 브라질 작황이 올해 이렇게 안 좋고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주기로 짝수년에 수확량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가 짝수년인데 올해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브라질 작황이 이제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그게 공개가 될 때쯤 되면은
가격이 더 뛸 거다 네. 하는 전망이고요. 이게 사실 저 얼마 전에 그 스타벅스 커피나 이런 것도 다 조금씩 올랐죠. 그래서 가격 다 올랐죠. 네, 안 그래도 좀 가뜩이나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커피 작황이 안 좋은 게 여기도 좀 기상 때문입니까? 네, 브라질 역시 뭐 그 악천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작년에 가뭄하고 서리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여기도 이제 커피 주요 수출국이죠. 여기 마찬가지로 올해 작황이 나쁜 걸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망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지난달부터 앞으로 1년 기간에 아라비카 수확량이 2년 전에 한 이제 최고치 한 4,700, 그러니까 한 이제 백 하나가 60kg 기준으로 해서 한 4,870만 백 정도 그 당시에 2년 전에 그게 기록이었는데 최근에 뭐 이게 뭐 훨씬 못 미치는 거 한 3,570만 백 정도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됐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커피 원두값도 그렇게 지금 강세인데다가 최근에 또 커피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인프레도 여기다가 또 끼워서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계속 커피값이 뛸 수밖에 없다는 건데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이제 아라비카 선물이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당 한 1달러 정도였던 게 최근에 와서 한 2.5달러 정도니까 한 뭐 그건 한 3배 정도 뛴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한국에서는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 게 커피 한 잔 가격이 비싼 거는 밥 한 끼 가격이랑 거의 육박하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식량 인플레이션만큼이나 커피 인플레이션도 이게 그 서민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커피 수요가 늘은 거는 이 팬데믹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은 그 집에 갇혀 있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인도 많이 마시고 예, 했는데 예. 이제 와인을 마시면 뭐 취하고 일도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커피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그걸 보면은 커피 이렇게 집에서 내리는 뭐 기구 같은 거 네네. 그다음에 소형 그 에스프레소 기계 같은 게 많이 팔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건 영향이 있는 것 같네요. 저도 그러니까요. 어디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다가 기계를 놓으니까 진짜 훨씬 많이 마시더라고요. 하긴 저도 사실 팬데믹 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팬데믹 동안에 그 왠지 한번 내려보고 싶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내리는 네. 것도 저도 사가지고 막 갈아도 보고 막 안 하던 거를 했었는데 근데 기자님 말씀이 일리가 예, 있는 그 것 저 같은 같아요. 사람이 집에 한둘이 아닙니다. 기계를 네. 집에 사놨으니까 그러니까요. 밖에 나가면 사기 귀찮아서 안 먹었을 텐데 집에서 만들어서 자꾸 먹으니까. 그렇군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이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곱지 않게 쳐다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예. 커피 타령인데 자오전 뭐 농산물이 전반적으로 네. 기후 위기 이 충격이 뭐 전반적으로 이제는 뭐 그냥 이제는 그걸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커피가 모자라면 다른 거 짓는 거에다 커피를 질 테니까 뭐 그렇죠. 다 그럴 영향을 수도 미치겠죠. 있죠. 네, 그리고 뭐 그거는 커피는 기호품이니까 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죠. 예.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건조한 것 같네요. 자, 제가 그리고 오늘 선 기자님께서 또 준비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주신 거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 가스 이런 거를 어느 나라에서 많이 그동안 수입을 해왔나, 뭐 저희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가 또 야금야금 사고 있다. 이집트에서 뭐 중간에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 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도 우리나라도 러시아에서 올해 석유를 그렇게 많이 샀어요? 저도 이게 좀 이런 게 있어서 좀 눈여겨봤는데요. 핀란드의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직후부터 7월 말까지 한 5개월 정도 기간을 이제 쭉 자기들이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일본, 대만 같은 데도 러시아 화석 연료 그러니까 이제 석유, 그다음에 가스, 석탄, 네. 천연가스 이거를 꽤 산 걸로 그렇게 물론 이제 추산입니다. 네. 여기서 나온 걸 보면요.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억 달러어치를 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제일 많았고 이제 26억 달러고 그 다음에 대만이 한 12억 달러.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뭐 재미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더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예상대로 중국이 가장 많이 샀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산 곳이 독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요? 네. 독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튀르키예
이탈리아, 폴란드, 인도가 꽤 뒤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수입 규모에서 이제 러시아 화석연료를 이 기간에 산 규모에서 일본이 12위로 돼 있고 우리가 20위, 그다음에 대만이 24위 정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센터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일본, 대만이 우크라이나 그 침공을 이제 규탄한 대표적인 국가 중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화석 연료에서는 러시아의 주요한 조력자가 됐다. 살짝 꼬집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보고서에서 보면요. 그래도 그 한국이 그 6월 정도 지나서는 사는 것들이 많이 대폭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를 굉장히 이행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가 지금 제재를 다 지키고 있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아니라는 게 네. 확인이 된 거죠. 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아예 러시아 원유 수입은 이제 자체적으로 금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12월 5일부터는 그 유조선을 통해서는 안 사고, 네. 그다음에 내년 2월 5일 이후에는 러시아 석유 제품도 아예 안 산다. 다만 송유관을 통해서는 계속 네. 받는 걸로 돼 있죠. 그 전에 저희가 그런 뉴스 한번 전해주셨었잖아요. 제 기억에 뭐 한두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러시아산 원유 같은 게 우리나라 여수항에 이렇게 뭐 정박을 해가지고 선박 이렇게 바꿔치기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이런 데로 간다 뭐 이런 내용을 갖다가 뭐 외신에서 보도했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러네요. 그 이 센터 보고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면서 여수항이 러시아 원유를 수입해서 다루는 전 세계 항구 중에서 5번째로 물동량이 많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전 세계 5번째요. 네. 여수항이 그렇게 큰가요? 그러게요. 여수항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수에 그 저유센터 같은 게 많은 걸로 저도 기억을 예.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 5위나 러시아 관련돼서 그렇게 높다. 예. 아무래도 가깝지 가까우니까,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이거 해서. 아무래도 전에 전해주셨던 대로 러시아에서 이제 여수항에 정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가고 아니면 제3국으로 가는 이런 물량이 또 그만큼 많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네, 꼭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더라도. 그죠.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여수항이 전 세계 5번째지만 우리나라는 그 수입으로만 따지면 20위 정도인 거죠. 러시아 수입은요. 그렇죠. 원유 22 수입은. 정도 돼 있죠. 네. 전쟁은 전쟁이고 경제는 경제고 그렇게 굴러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좀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전쟁 났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끊어지고 막 모든 게 뭐 죽기 살기로 하는 거하고는 네. 또 다른 측면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연결끝이라고 할까? 네. 또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참 여수에 있는 그 우리나라 정유 시설 화학단지 또 세계적으로 규모가 굉장하긴 한가 봅니다. 네, 이런 걸 네, 보면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이 얘기만 빨리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 이제 곧 을지훈련 이제 하게 되잖아요. 미국이랑 같이. 중국이 최근에 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그렇고 중국 외교부도 그렇고 뭐 그동안에 뭐 이렇게 뭐 하면 북한 같은 데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번 거는 지금 외신들도요. 보면은 가장 최근 몇 년 사이에 한미 훈련으로 최대 규모라는 걸 계속 외신들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 중국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이거는 북한 어쩌고 하는데 이거는 중국을 겨냥한 거다.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가만 안 있겠다. 특히 그 미국이 항공모함하고 전략 폭격기까지 배치할 가능성이 크니까 중국이 여기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대만 봉쇄 훈련하면서 산둥반도 쪽에서도 훈련을 한 것도 이런 한미 이런 걸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특히 또 일본이 이런데 동참해서 한미일 어떤 군사 구축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를 한다. 이거를 정신 바짝 차리자는 이런 얘기가 아주 중국 쪽에서 강하게 나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동안 조금 훈련의 강도를 좀 낮췄었잖아요. 네. 그랬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올라가고 이게 그러니까요. 대만 사태하고 연관이 있고 또 일본하고 그렇죠. 연관이 있으면서 네. 올리니까 이제 북한보다도 이제 중국이 더 난리를 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이제 저희 선임 기자께서 네. 중국이 사실 이런 군사훈련 하고 싶었는데 어떤 빌미를 줬다 이런 보도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대만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이제 을지훈련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도 안보 차원에서 안 할 수는 없는 훈련인데요. 그럼요. 을지훈련은 네. 뭐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거 네. 굉장히 오래된 그래도- 거죠. 네, 근데 이제 트집을 잡기가 너무 좋은 또 예. 분위기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더 걱정스러운 게 일본도 지금 뭐 일본 요미우리 같은 데 보도를 보면요. 일본이 또 이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난세이 제도라는 데가 이제 그 대만 동부까지 가는 쪽이고 오키나와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중국 코앞인 셈이죠. 도달거리 1000km 미사일을 한 2년 앞당겨가지고 개발해서 2024년까지 배치하려는 걸 검토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이게- 입장에서 사드랑 좀 비슷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본의, 네. 이른바 그 자위대 그 적기지 공격 능력 이거하고 병행돼가지고 해서 지금 보니까 중국만 그런 빌미를 잡는 게 아니라 일본도 지금 이런 걸 또 활용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군사력 강화되는 부분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그럴 네. 때가 아닌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군사 훈련 같은 것도 그럼 저희 그 우리나라를 좀 압박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있나요? 군사 훈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대만 해협에서 이제 주로 막 대만을 압박하는 쪽으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저번 최근에 그저 보아이만 쪽으로 와서 네네. 그 지난번에 그 훈련하면서 거기서 실탄 훈련을 했죠. 네. 그게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우리 서해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네네. 이제 그런 것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지금 글쎄요. 지금 이 중국이 뭐 우리를 뭐 직접 겨냥했다기보다 결국은 미국이겠죠. 미국하고 네네네. 미국해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이런 거에 대한 그 경각심을 중국이 아주 굉장히 높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오늘은 국제뉴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임 기자님 오늘도 국제뉴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